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324페이지고요. 우리 앞에서 이제 파트 4, 25년판 추록 중에서 파트 4라고 해서 조사요원용 개정세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 살펴봤고, 파트 3는 뭐냐면, 여러분, 이거는 역시 25년판 추록이긴 한데, 여러분, 우리 파트 1이 법령, 객관식 공부였고, 파트 2가 주관식 공부, 그죠? 그리고 지금 파트 4로 해서 이제 기출문제 아니고 개정세법을 이제 25년도 거를 추가했죠. 사실 여기까지 해도 완성이고요. 지금 파트 3가 뭐냐 하면, 자, 법령이긴 한데 좀 최신 법령. 우리가 이미 여러분 사실 그 파트 1에 있는 법령도 최신 법령이에요. 그 24년 상반기 시험을 이제 우리가 풀이하면서 했던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미 기본 강의, 압축 강의가 다 되어 있죠. 여기서 연습 문제 느낌으로 최신 기출 24년 하반기에 치러진 72회 기출을 플러스 알파로 여기에 파트 3로 해가지고 72회 객관식만 넣었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주관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 막 다양한 주제가 뭐 저번에 차에 안 물어봤던 것들이 이번에 막 쏟아지고 이러지 않아요. 한두 개 간혹 새로운 작은 물음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반복된다고요. 그죠? 그런데 객관식도 큰 틀에서는 이제 반복이 되는데, 그래도 객관식 같은 경우는 물음 같은 것도 보기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습용으로 최신 기출을 한 번 정도, 한 해 정도를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서 추록으로 반영했습니다. 페이지적으로는 꽤 돼요. 또 한 150페이지 이렇게 되는데, 풀이가 좀 상세하다 보니까 혼자 학습하시는 걸 저는 항상 염두에 두고 교재를 씁니다. 강의까지 들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혼자 학습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교재로는 되게 이제 친절하게 해설을 상세하게 넣고 있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 파트 3는 여러분 작년 24년 기준으로 하자면 압축 특강 느낌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24년도 여기 파트 1에 대한 법령은 24년도 강의를 보면 기본 강의로 문제 하나별로 비디오 클립을 새로 하나하나 만들고 강의를 정말 자세하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 압축 특강을 만들어 가지고 세목별로 국세 기본법 7문제 하나 만들고 국세 징수법 7문제를 하나의 비디오로 클립으로 만들어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영상으로 했었거든요. 자, 기본적으로는 일단 여러분 저는 압축 특강식으로 할 거예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세목 문제를 1번부터 50번까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설 자체는 되게 자세하게 되어 있지만 그거를 다 살펴보기보다 여러분들이 이미 24년도 버전, 그러니까 파트 1에서 이미 꽤 학습을 하셨다는 전제로 지금 이걸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압축 특강이기 때문에 좀 많이 생략할 거예요. 이제 체크는 다 하겠지만 배경 지식이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생략하고 말할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신 분들은 24년 버전의 기본 강의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자체로는 여러분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습이나 자습용으로는 충분히 자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피디하게 나갈 거라는 점을 말씀 올렸습니다. 자, 국세 기본법부터 봅니다. 문제 1번. 국세 기본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이고요. 원천징수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자에게 과세관청을 대신하여 국세 및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는지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이 객관식 교재는 자, 법령편 같은 경우는 끝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넘버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해설 중에서 그 1번 보기에 대한 해설이란 뜻이에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죠? 추록부터 보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빨리 보고 싶다. 빨리 내가 자습할 때는 확인을 하시려면 1번을 방금 읽었죠? 그러면 전체 쭉 보시지 말고 1번에 대한 해설은 여기 있는 거예요. 끝에 있는 넘버 요걸 찾아가시면 돼요. 1번을. 원천징수로 하면 뭐다?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뭐는 제외? 가산세는 제외예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원천징수라 함은 과세관청을 대신해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자에게 국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가산세는 제외한다.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이죠. 2번.
납세 의무자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맞아요? 단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맞는 표현인데 밑에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와 납세자가 있어요. 납세자가 더 큰 범위죠. 납세 의무자는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남의 국세를 징수만 해서 대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자, 납세 의무자는 뭐다? 내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경우만을 지금 납세 의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일단 뭐다? 2번은 다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남의 거를 징수해서 납부만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납세 의무자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걸 맞는 게 되는 거예요. 맞죠? 자, 말 나온 김에 이것도 봅시다. 남의 거를 대신 징수해서 내는 것도 세금을 내기는 내는 거죠. 그 사람은 납세자라고 큰 범위에 들어갑니다. 납세자는 내 거를 내든 내 거를 내는 납세 의무자든 남의 거를 징수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든 세금을 납부하기만 하면 납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세자가 납세 의무자를 포함하는 거죠, 지금. 개념상. 오케이. 3번. 이거는 여러분 정의상 당연한 겁니다. 과표 신고서랑 읽고 받아들이면 돼, 이런 거는. 과표 신고서란 국세 과세 표준과 국세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말한다. 명쾌하게 맞는 말. 4번. 국세기본법은 국세기본법의 정의 규정을 따를 때 세법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맞는 표현이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앞쪽 24년도 기본 강의에서 길게 설명을 합니다. 뭐죠, 여러분? 지금 어느 파트예요? 국세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용어를 보고 있거든. 국세기본법에서 이런 거예요. 자, 국세기본법입니다. 제가 앞으로 말하는 세법이라 함은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 용어를 정의할 때 내가 앞으로 국세기본법인 제가 세법을 정의할 때 나 자신은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말할게요 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 4번에 대한 표현이 뒤쪽에 있죠. 국세기본법 자신과 지방세, 관세부는 제외한다는 거예요. 개별 세법과 일반 세법만을 말하는 거예요. 국세기본법에서 말하는 세법이라 함은.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게 압축 특강이니까 길게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어떤 뜻이다? 여러분 국세기본법이 세법이 아니란 뜻이 아니에요. 지방세법이 세법이 아니란 뜻이 아니라고. 관세법이 세법이 아니란 뜻이 아니에요. 보세요. 이름 자체에서 국세기본법, 세법, 지방세법도 세법, 관세법도 세법. 당연히 세법이에요. 근데 무슨 말이다? 지금은 뭘 하고 있는데? 국세기본법에서 용어로서 내가 지금부터 정의하는 세법이라 함은 나 자신과 지방세, 관세는 내가 지금 관할하지 않을 거야. 내가 앞으로 세법이라 표현하는 거는 법인세법, 이런 부가가치세법, 이런 개별세법과 국세징수법, 조세범 처벌법 이런 일반적인 세법을 말하는 거예요. 라고 지금 정하는 거라고. 됐죠? 여러분 혹시 지금 무슨 말인지 알 듯 말듯해 하는 분들은 위에 있는 내용에 대한 기본 강의를 들으시거나 혼자 교재 자체는 다 돼 있다고 했죠, 여러분. 여기 내용이 다 있다고. 지금 압축 특강이니까 제가 혹시나 기호로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 것들이 맞아 쏙쏙 들어오면은 압축 특강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좀 너무 빠르고 뭔가 말이 되게 생략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신다면 이 책을 천천히 읽어보시거나 그래도 안 된다면 24년도 버전의 기본 강의들을 이용하세요. 기본 강의 때는 이 한 문제로 한 강의가 다 찍혀 있거든요. 됐죠? 책으로는 다 돼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5번 세무조사란 과표와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맞아요. 이거 뭐 틀릴 법한 내용도 아니죠. 이런 것들은 과표 신고서, 세무조사를 하면 뭐 이런 것들은 틀린 지문으로 나온 경우가 없어요. 대부분 무조건 그렇다기보다 거의 그냥 읽어보면 당연한 말이구나 싶잖아요. 오케이. 자, 문제 2번.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되어 4월 17일 납부고지서의 요지를 세무서 게시판에 공고하였다면 납부고지서가 언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가라는 거예요. 볼게요. 밑에 풀이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죠.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입니다.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는 거죠. 공시 송달한 거니까 실제로 송달된 건 아니지만 공시로서 송달된 걸로 효과를 발휘하겠다라는 거예요. 발휘한 걸로 보겠다라는 거죠. 지금 문제에서 4월 17일이 공고일이죠. 효력 발생 시기 보습니다. 기산일, 우리 세법에서는 초일 불산입이니까 4월 17일은 세지 않아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다음 날 4월 18일부터 세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눈으로 보기 좋게 이렇게 쭉 다 적었죠. 4월 18일이 1일인 거예요. 맞죠? 첫날 14일이 되는 날이 언제예요? 쭉 갔다. 카운팅 쭉 해봐요. 그럼 언제다? 5월 1일이 여러분 뭐예요? 14일이 되는 거예요. 14일째가 언제예요? 5월 1일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법상 표현이니까 민감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14일이 되는 날이 5월 1일이에요. 그리고 5월 1일은 또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14일을 지나는 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14일을 지나고 있는 날이라고요. 표현상. 14일을 지나고 있는, 이거를 지나는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직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됐죠? 됐다. 이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14일이 지나면, 이거는 뭐예요? 과거형이라는 뜻이죠. 14일이 모두 다 지나면 서류가 송달된 거예요. 14일이 지난 걸로 보는 거는 그래서 결국 언제예요? 14일이 되는 날인 5월 1일의 다음 날인 5월 2일이 되는 거예요. 5월 2일 00시부터 효력이 생긴다고요. 정답 5번. 5월 2일. 됐죠? 넘어갑니다. 문제 3번. 부가제척 기간 및 소멸시효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나씩 볼게요. 1번. 국세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을까요? 자, 천천히 봅시다. 뒤쪽에 넘버링을 찾아가는 거예요. 옆에 오른쪽에 넘버가 붙어있죠. 함께 찾으시죠.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자 5억 이상은 10년, 5억 미만은 5년이죠. 그래서 1번에 뭐라고? 무조건 5년이다. 땡. 틀렸죠. 이런 식으로 찾아갑니다. 압축 특강이라서 여러분 빨리빨리 진행되는 겁니다. 2번. 역외 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부가제척 기간은 10년이다. 틀렸어요. 2번. 상속세 증여세 외의 다른 세목. 지금 이거죠. 법인세 같은 경우. 역외 거래. 일반적인 사기 등 부정행위라면 10년이지만 역외 거래라면 예를 들어서 쉽게 해외에서 일어난 거래라면 15년을 봐줘. 12년으로 하죠. 15년으로 하죠. 그래서 10년이 아니라 15년인 거예요. 3번. 소송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에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표 및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법원 판결의 기본 취지에 따라 판결에 명시된 과세기간 외에는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없다. 어렵죠?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는지 볼게요. 자, 조세 쟁송 등으로 인한 부가제척 기간의 특례. 우리가 판결이 나왔어요. 그럼 판결이 나온 시점부터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거든요. 이때 판결이 대상이 된 과세 표준과 세액과 연동이 된 다른 세목, 같은 해의 같은 과세기간에 다른 세목을 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은 세목인데 다른 과세기간도 건드릴 수 있어요. 다만 과세기간도 달라지고 세목도 달라지면 건드릴 수 없어요. 맞죠? 다시 한번. 같은 과세기간 안에서 조정이 필요한 다른 세목이 생기면 건드릴 수 있어요. 다른 과세기간이지만 같은 세목이라면 이것도 건드릴 수 있어요. 근데 뭐는 못 건드린다? 과세기간도 틀어지고 세목도 달라지면 그거는 못 건드리거든요. 지금 3번은 뭐라고 했어요? 판결이 났어요. 판결이 맞는데 그 과세기간 외에는 못 건드린다. 뭐라고? 아니에요. 다른 과세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세목이라면 조정할 수 있다고 했죠. 다른 과세기간이고 다른 세목이면 할 수 없어.
맞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자, 5번부터 볼게요. 상속세를 무신고한 경우 부가제척 기간은 10년이다. 어디가 틀렸죠? 밑에 있습니다. 상속세는 무신고했을 때 15년이에요. 이런 거 남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5번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4번 봅시다. 부담부 중개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가제척 기간은 증여세에 대하여 정한 부가제척 기간과 같다. 맞는 표현이고 봅시다. 자, 부담부 중개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면은 양도소득세 부가제척 기간은 엄밀히 말하면 양도소득세니까 소득세 제척기간 5년, 7년을 따라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증여세하고 연동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연결되어 있는 거. 일부는 내가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한 걸로 보고, 그죠? 양도 그만큼은 돈을 주고 산 걸로 봐서 양도소득세가 들어가는 거고, 부담부 증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뭐다? 증여한 걸로 봐서 증여세를 지금 가겠다는 이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연결이 되어 있는 하나의 실체라고 봐서 어떻게? 양도소득세이긴 하지만 제척기간을 소득세의 제척기간이 아니라 증여세의 제척기간 10년, 15년으로 따르겠다 이 말이에요. 연동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번은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문제 4번. 압류재산에 국세 법정기일 전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 다음 채권의 우선 변제 순위로 올바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4번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은 자 경우 3번, 경우 2번 있는데 요거 비교해서 하셔야 된다고 했죠. 지금 뭐라고? 다시 한번 봅시다. 법정기일 전에 질권 같은 게 설정된 채권이 있는 경우예요. 법정기일 전에. 그러니까 2번 케이스가 되겠죠.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질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 2번이죠. 이 경우 2번인 거예요. 일단 여러분 어떤 경우든 공익비용, 강제집행 등에 들어간 비용 무조건 줘야겠죠. 그리고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최우선 임금 채권은 무조건 이게 앞에 있어요. 항상. 지금 하늘색 다 앞에 있잖아 지금. 맞죠? 이건 무조건 앞이야. 이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거는 뒤에요. 그 뒤 3, 4, 5번, 6번이에요. 자, 국세 법정기일 전에 질권이 설정된 채권이 있다고 하면 먼저 설정됐잖아. 지금 국세 전에 질권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 먼저 줘야겠죠. 그죠? 그리고 이때는 중요한 게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일반적인 임금 채권이 국세보다 앞에 와요. 하지만 질권 설정된 채권보다는 뒤에 와요. 됐죠? 지금 이거가 사실 핵심이에요. 여기 빨간색 부분이. 됐죠? 만약에 법정기일 이후에 설정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어때요? 당연히 1번, 2번은 똑같아요. 그죠? 지금 국세가 설정기일보다 지금 빠르죠? 그 법정기일이. 국세가 먼저 오죠?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질권 설정일보다 국세 법정기일이 빠르니까 국세가 앞에 온다고. 이거는 체크하기 쉬워요. 근데 뭐가 헷갈릴 수 있다? 자, 국세가 이렇게 먼저 치고 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임금 채권이 뭐에도 밀린다? 질권 저당권에 의한 채권에도 밀리게 된다는 거예요. 국세에도 밀리고 당연히. 여러분 뒤에 있어요. 뭐라? 같이 설명해 볼게요. 임금 채권은 보통 국세보다 우선해요. 이 경우 일반적인 임금 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한다고. 이 경우 2번 봐. 임금 채권은 보통 국세보다 우선해요. 근데 지금 일반 채권 중에 국세에 밀리는 일반 채권이 있죠. 그럼 지금 일반 채권이 국세보다 뒤로 밀리고 있다는 거잖아. 지금 이게 4번이. 국세보다 뒤에 왔죠. 이렇다면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임금 채권이 뭐에도 밀리게 된다? 국세한테도 밀리게 돼요. 여러분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해요. 경우 2번과 경우 3번이 일반적인 임금 채권이 어디 들어가는지가 꽤 헷갈린다고 지금 이게. 되셨죠? 수업 목적적으로 잘 하셔야 됩니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5번. 국세 환급 가산금의 기산일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1번부터 봅시다. 1번. 경정 청구에 따라 환급의 경우 경정 청구일의 다음 날이 아닌데, 일단 이거부터 정리하면 이게 또 쉽지만 않은 문제죠. 자, 봅시다. 자, 여러분 21년 개정세법이 뭐냐면 20년까지는, 그러니까 2020년까지는 기존의 경정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경정 청구일의 다음 날이 맞았어요. 기산일이.
근데 21년 개정세법에 이게 삭제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경정 청구일의 다음 날이 2021년부터는 아니에요. 경정 청구에 따라서 환급이 나가는 경우에 경정 청구일의 다음 날이 환급 가산금의 기산일이 아닙니다. 이거에 대한 정리가 여러분 제가 뒤쪽에 좀 써놨는데 여기 써놨거든요. 경정청구일 환급은 경정 청구일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 아님을 일단 기억하셔야 돼. 경정 청구 사유별로 판단해가지고 기산일을 따로 잡는다. 우리는 일단 여기까지 아시는 게 이제 정확하게 아는 건데 일단은 우리가 수업 목적적으로만 일단 정리하자면 뭐다? 헷갈리기 쉽거든. 개정이 21년도 몇 년 전에 됐기 때문에 이걸 출제자께서 내시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신 것 같아. 경정 청구 기한일이 과거에는 환급 가산의 기산일이 가산금의 기산일이 경정 청구의 다음 날이었는데 2021년부터는 아니게 되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로 나올 확률이 높다. 자세히는 한 번씩 읽어보시고 우리는 간단히 여기서는 1번이 아닌 것만 정리를 하고 나머지를 보겠습니다. 2번 납부 후 부과의 취소가 있는 경우 납부일의 다음 날 2번이 죄송합니다. 첫 페이지에 있나 보네요. 여기 있죠? 과오납금 같은 경우는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을 합니다. 환급가산금. 3번 납부가 된 후 법률이 개정됐어요. 그리고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의 다음 날이거든요. 요거는 뒤에 3페이지가 아니고 다음 3번 적법하게 일단 납부가 되고 나서 법률이 그 후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환급금이 발생했대요. 그러면은 법률 시행일의 다음 날부터 카운팅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4번 뭐다?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이다. 감면 결정일의 다음 날. 감면해주겠다고 결정이 나온 거예요. 그거는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를 감면이 됐다. 감면 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가산금을 더 줍니다. 셉니다. 5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이내에 제출한 과표 신고서에 따라 환급이 발생한 경우 환급 신고를 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날. 자, 환급세액의 신고 또는 경종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지금 이게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환급, 부가가치세 일반 환급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신고를 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날. 만약에 법정 신고 기일 전에 신고했다면은 해당 법정 신고 기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25년도 소득세를 26년도 5월 15일에 신고를 했어요. 근데 신고 기일 전에 좀 미리 한 거죠. 이때는 해당 법정 신고 기일이 언젠데 26년 5월 30일까지 하라고 돼 있잖아요. 이때 다음 날부터 법정 신고 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센다는 거예요. 환급 가산금을 줄 때. 됐죠? 이렇게 봐두겠습니다. 자, 불복 청구 제도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의 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이의 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밑에 볼게요. 이의 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선택할 수 있어요. 납세자가. 이의 신청을 하고 나서 거기에 마음에 안 들 때 심사 청구, 심판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이의 신청은 생략한 채 바로 심사 청구, 심판 청구를 할 수도 있다. 됐습니다. 2번. 조세 심판관은 심판 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 형평을 고려하여 자유 심중으로 사실을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이것도 맞는 말. 4번 위법한 과세 처분에 대하여 심사 청구를 한 후 인용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걸 볼게요. 뒤쪽에 4번 찾아갈까요? 정답. 자, 국세에 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 즉 국세청장이 하는 심사 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하는 심판 청구를 하거나 또는 감사원법에 따르는 감사원 심사 청구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이것들을 거치고 행정소송으로 넘어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4번이 맞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심사 청구를 하고 나서 행정소송을 하라는 거예요. 전치주의로 하라는 거죠. 5번 이의 신청을 거친 후 심판 청구를 하려면 이의 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된다. 이것도 일반적으로 맞는 표현. 틀린 게 3번인데 봅시다. 위법한 과세 처분에 대하여 지방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한 후 인용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냐면 3번 보세요. 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국세청장한테 심사 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이 심사 청구를 하는 건 자유라고 했죠. 이의 신청 자체는 하든 안 하든 자유예요. 근데 이의 신청을 하고 나서 나는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심사 청구, 심판 청구 생략하고 바로 행정소송으로는 갈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이의 신청 자체는 하든 안 하든 자유라고. 이의 신청을 하고 나서 마음에 안 들 때 심사 청구, 심판 청구를 해도 되고 그냥 이의 신청 없이 바로 심사 청구, 심사 청구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의 신청을 했다고 하면 이의 신청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심사 청구, 심판 청구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도 뭔가 안 될 때 행정소송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지. 이의 신청을 했다고 해서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바로 행정소송 갈 거야.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게 돼요. 이의 신청한 후 인용되지 않아. 마음에 들지 않아. 인용해주지 않았어요? 그럼 난 바로 행정소송 할 거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봅시다. 문제 7번. 세무공무원은 과세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납세자의 과세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다음 중 이런 경우에는 과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이거 조금 까다롭긴 한데 봅시다. 기본적으로는 납세자 정보를 주면 안 되죠. 근데 이렇게 법에서 정해놓은 타당한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쭉 내용들이 있는데 한 번씩 볼게요. 일단 5번인데요. 법원의 제출 명령에 의해서 과세 정보를 요구하면 요건 되거든요. 여기 5번이 어디다? 법원의 제출 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과세 정보를 요구하면 이건 줘야 되는 거예요. 됐죠? 요구할 수 있다. 1번. 국정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과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여러분 되게 그럴싸해 보이죠? 여러분 1번 되게 그럴싸해 보여요.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냐면 자, 국정감사 및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회의에 과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야. 자, 방금 뭐라고 돼 있었어요? 1번. 국정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맞아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근데 뭐가 빠졌죠, 여러분? 뭐가 빠졌죠? 비공개 회의에 요청해야 돼요. 이건 까다롭죠? 까다롭지만 이게 문구상 비공개 회의에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1번은 비공개 회의란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 요건이 다 달성 안 된 거예요. 이거. 좀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잘 알아둡시다. 이거까지 제출된 거니까. 2번. 국가기관이 민원 처리를 위하여 과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요것도 얼핏 봤을 때 맞는 것 같죠? 근데 어디가 틀렸냐면 자, 국가기관이 그냥 민원 처리 위해서 이런 거 안 돼요. 국가기관이 요구를 하는데 뭐를 위해서?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 기소를 위해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되는 거야. 국가기관이라고 해서 그냥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과세 정보를 요구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돼요. 3번. 지방자치단체가 통계 작성 목적으로 과세 정보를 요구하는 거. 여러분 이것도 얼핏 되는 거 될 것 같죠? 이것도 안 돼요. 지자체가 우리 통계 만들 때 필요하니까 납세자, 특정 납세자의 과세 정보를 주세요. 되냐고? 안 돼요. 보세요. 여러분, 통계청장은 이 통계청에서 통계 작성, 국가 통계 작성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걸 요구할 수 있어요. 과세 자료를. 근데 여러분, 그냥 지자체장은 안 돼요. 통계청장은 그 업무 자체가 이제 국가 통계 작성이 여기에 고유 목적이니까 그거를 위해서는 된다고 되어 있어요. 통계청장이 요구하면 돼. 근데 일반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 전부 다 되게 그럴싸해요. 그래서 더더욱이 잘 알아두자는 거예요. 이 경우는 아니라는 거. 비공개 회의여야 되고요. 국가기관이 단순 민원 처리는 안 돼요.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를 위해서만 돼. 그리고 통계 작성 목적은 지자체는 안 돼. 통계청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됐죠? 4번은 약간 좀 외우기 쉬워요. 세무공무원 상호 간의 사적 필요에 의해서 요구한다? 이건 딱 봐도 안 되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문제 같은 경우는 5번이 명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야지 좀 확실히 풀 수 있어요. 제출하라고 명령했잖아, 법원에서. 그럼 되는 거라고는 걸 확실히 알아야 명확하게 풀 수 있겠죠. 4번이 확실히 아닌 건 우리 알 수 있지, 느낌상. 아니, 세무공무원 간에 사적으로 필요하다고 그걸 주고받으면 돼요? 당연히 안 되지. 됐지? 1, 2, 3번이 좀 물음표가 떠요, 사실. 머릿속에서. 근데 우리는 이제는 알자는 거야. 기출이 됐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답이 5번인 겁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이렇게 해서 국세기본법 30분 동안 정리했고 잠깐 쉬셨다가 국세징수법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